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이번 주에 극장에서 공개되어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골랐습니다. 저는 살짝 먼저 봤고요. 바로 에이리언 로뮬루스라는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에 관해서 함께 이 영화를 보았던 저희 제작진이 질문을 주시면 즉석에서 떠오르는 방식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이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분들이 아마 많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스포일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 영화는 또 스포일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핵심적인 그런 결말 부분이나 후반부 내용들은 최대한 빼고 이 영화의 기본 설정이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일리언 시리즈 좋아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1편, 2편 같은 작품들도 있고, 여태까지 에일리언 시리즈는 모두 7편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작품까지. 그 모든 작품들이 다 탁월한 작품이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아주 우수한 시리즈인데요. 이번에 7번째로 나오게 된 이 작품, 로뮬루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클래시컬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일리언 시리즈의 새로운 속편을 만들면서, 이 시리즈가 왜 오랜 세월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속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에일리언 시리즈가 이제 회차를 반복하면서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나오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의 어떤 거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주제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영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장르 영화적인 재미를 끝까지 추구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에일리언 시리즈의 그 맥락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의 어떤 거대한 야심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홈런 한 방 크게 치기 위해서 크게 스윙하는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방망이 짧게 잡고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타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심보다는 성실성이 돋보이는 그런 장르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에일리언 시리즈 1편이 처음 나온 게 1979년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의 절반은 아마 태어나시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그 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4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에일리언 시리즈를 계속 챙겨서 따라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몇몇 이미지들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워낙 유명하니까 에일리언 시리즈 자체에 대해서는 아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리즈의 새로운 속편이 나올 때 전작들을 내가 모르는데 과연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크게 보아서는 몰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초반에 설정을 굉장히 단단하게 이 정보를 통해서 초반에 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되는지, 주인공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초반에 집중적으로 짧게 묘사를 하고요. 곧장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플롯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반 이후에 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사상적인 모태라고 할까? 아니면 시리즈 전체 맥락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역시 또 다른 어떤 인물들, 또 다른 어떤 그런 캐릭터들에 의해서 대사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냥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거의 모르고 가셔서 보셔도 상당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이런 데서 또 상대적으로 신경 쓰시면서 만끽하고 싶어 하시는, 제대로 다 100%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에일리언 1편을 권해드립니다. 영화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도 하고요. 에일리언 1편의 상황에서 20년 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에일리언 1편에서 해치워졌다고 관객들이 생각하는 그 에일리언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2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야기의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생각하셔도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중하고 계시고 싶으시고 다 하나하나 캐치하고 싶으시다면 에일리언 1편 워낙 뛰어난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이 있기는 하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다만, 그것 자체를 모르고 보아도 영화를 즐기기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일리언 1편부터 4편까지의 4편이 나왔는데, 사실은 4편이 다 훌륭한 편이거든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 4편의 작품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리플리 4부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리플리라는 이제
초강력 캐릭터가 있죠. 시거니 위버라는 아주 존재감이 강력한 배우가 있고, 그 배우가 연기하는, 더군다나 예전에는 여성 전사라는 어떤 그런 그 캐릭터들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부터 그런 어떤 강력한 여성 캐릭터를 선보였던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리플리가 1부, 2부, 3부, 4부에 다 나오거든요. 시거니 위버가 다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되는 동안 세월이 한 20여 년 정도, 실제 세월이 지났죠. 90년대 말까지. 그러다가 다시 이 에일리언 속편이 나와야 됐을 때는 이 이야기를 이미 충분히 풀어내기도 하고, 또 배우 자체가 실제로 약간 나이가 들기도 하고 한 상태에서 이 프롤로그로 이야기가 넘어가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나왔고 커버넌트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전작이 2017년도에 나왔으니까 커버넌트가 7년 만에 나온 속편인데, 이번 속편은 오리지널 그 1, 2, 3, 4부 중에서 1편과 2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79년도에 나왔던 그 작품이 AD 2122년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예 시작할 때 로물루스는 2142년이라고 바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1편에 리들리 스콧이 만들었던 오리지널 영화에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던 2편은 아직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의 상황, 그러니까 1편과 2편 사이에 이 이야기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번 속편 로물루스의 어떤 영화 전체적인 인상을 보고 나서 느낀 건, 지금 현재 이 로물루스를 제작자로서 이제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 자체가 바로 1편의 영화의 연출을 맡았던 그런 리들리 스콧이기도 하고요. 에일리언 1편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영화?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시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일리언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어떤 오리지널의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H.R. 기거라는 스위스의 화가이자 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었던 수많은 어떤 에일리언 디자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즐겨왔던 에일리언의 모습, 예를 들면 입을 쫙 벌리면서 체액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 허거라고 우리가 붙는, 얼굴에 달라붙는 어떤 그런, 혹은 뭐 체스트 버스터라고 몸에서 튀어나오는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영화 속에서 다시 한번 멋지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리지널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특히 1편의 굉장히 스페이스 호러에 가까운, 장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 영화에 가까울 정도의 스릴러로 만들어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로물루스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편이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긴 하지만 2편도 이 영화에 이제 어떤 부분적인 인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임스 카메론의 에일리언 2편은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었죠. 그런 작품인데 1편보다도 흥행으로 따지면 더 크게 성공한 작품인데, 1편이 말하자면 스페이스 호러라고 한다면 2편은 뭐라고 할까요? SF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액션 영화에 상당히 치중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더 대중성이 크겠죠. 2편에서 이제 리플리가 특정한 어떤 소총을 가지고 활약하는 그런 굉장히 멋진 액션 장면들이 많게 되는데,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화에서 바로 에일리언 2편에서 사용했던 그 소총과 유사한 소총이죠. 그러니까 전자 펄스 작동식 소총이 이제 2편의 주요 무기로 등장하게 되는데, 상당히 유사한, 정확하게 그 모델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와서 이 영화의 후반부 액션의 상당 부분들은 또 에일리언 2편을 떠올리게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시리즈의 고유한 팬들에게는 과거의 어떤 추억들을 되살려주는 그런 기본 재미가 있고요. 다만 이 영화의 기본적인 색깔은 스페이스 SF 액션보다는 스페이스 호러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에일리언 시리즈도 그렇고 뭐 이런 영화들, SF 영화에서 흔히 많은 부분들을 신화적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모티브를 따와서 명명을 하죠. 프로메테우스라는 또 이 시리즈 제목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런 이름들이 사실은 다 극중에 등장하는 이제 그 우주선 이름이기도 한데요. 커버넌트도 마찬가지죠. 커버넌트 이제 신화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로물루스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로물루스, 레무스 떠오르게 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이제 쌍둥이 형제인데요. 신화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로마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단군 같은 그런 인물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왕이기도 하고, 로물루스가. 이런 이름을 이제 영화 속에서 붙였다는 것 자체가, 극중에서는 로물루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버려진 이제 이 웨일랜드 유타니사에 우주 기지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를 영화가 다루고 있습니다. 웨일랜드 유타니사는 이제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악덕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우주 기지 이름 자체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라는 얘기는 애초에 과거의 어떤 것들을 다시 복원해서 꽃피운다라는 뜻일 테니까 그것 맥락도 상당히 있는 것일 거고요. 이 르네상스라는 우주 거대한 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 중에서 이제 모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모듈이 로물루스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또 한 모듈이 레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주로 이 로물루스 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왜 이렇게 거창하게 우주 기지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신화, 이 건국 신화에 관한 부분을 집어넣었을까라는 건데, 그건 제 생각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로물루스라는 인물이 결국은 이제 동생인 레무스하고도 전쟁을 벌여서 이제, 결국은 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고 로마를 시작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웨일런드 유탄이라는 사의 그 웨일런드라는 그 대표가, 그 오너가 사실은 꿈꾸고 있는 거대한 어떤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은 자신만의 제국을 만드는 건데, 물론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제국이겠죠. 그 모든 일의 기원이 되는 어떤 연구를, 과학적인 연구를 바로 이 우주계에서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서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건국 신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로물루스하고 레무스 자체가 로마에서 이제 버려지거든요. 어떤 이유로. 버려져가지고 야생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 실제로 영화 속에 보면 이 기지 속의 자동문들의 문에다가 늑대가 그려져 있고요. 그 늑대의 그 젖을 두 형제가 먹고 있는 그 로마 신화 그림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로물러스라는 인물은 사실은 인간이지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늑대와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화적인 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주제적으로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넷플릭스, BTV 둘을 함께 보면 월 최대 2,500원 할인. BTV와 넷플릭스가 만나다. 네, 사실은 에일리언 시리즈는 인간 드라마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의 시리즈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인간들과 에일리언들과의 어떤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유달리 이제 인간적인 어떤 특정한 감정이 강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공인 레인이라는 그 여성과 그 여성에게 남동생이 있죠. 앤디라는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은 합성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쓰레기장에 이제 버려진 안드로이드인데 아버지가 그것을 주워와서 고쳐서 자기 딸만을 위한 존재로 새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딸을 지켜주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다 보니까 레인 입장에서는 이 바로 앤디라는 이 안드로이드 합성 인간을 자기 남동생처럼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서 펼쳐지게 되죠. 이래서 이런 어떤 로봇과 인간 사이의 남매, 어떻게 생각하면 우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감정적인 중심 같은 것을 이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서 강조되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영화의 캐릭터는 딱 사실상 6명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6명이 2명씩 사실상 커플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 2명은 각각 남매 사이이고요. 나머지 2명은 이제 커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6명이 각각 둘씩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드라마로도 엮어내기도 하지만 이 6명이 서로 다르게 이 동선이 이제 이합집산이 되죠. 왜냐하면 숨가쁘게 쫓기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어떤 혹은 고립되어 있는 이런 존재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장르 영화적인 서스펜스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뭐 간단히 설정을 설명하면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르적인 변형을 통해서 SF라는 장르에 이제 호러적인 요소들을 끌고 들어온 거죠. 호러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어떤 설정들이 뭔가 하면 뭐 칼을 든 살인마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살인마가 날뛰게 되는데 그 살인마를 피해서 달아나고 살인마는 끊임없이 추적해 오는 거죠. 특히 좁은 공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뭐 옷장에 숨는다거나 어두운 밤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살인마를 에일리언으로 바꿔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잭슨이라는 별에서 시작되는데 이 잭슨이라는 별에는 태양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둑어둑한 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버려진 우주 기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분히 밝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공포 영화는 밤에 관한 장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영화적인 설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런 호러적인 상황으로 가장 제가 재밌게 보았던 것은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일리언으로 가득한 그런 우주선에서 인간이 통과해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에일리언이 자기를 덮치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에일리언은 극중 설정으로는 인간을 시각적으로 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발산하는 그 열을 느껴서 그 체온에 따라서 인간을 감지해서 공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중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면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 통로를 온도를 맞추는 거죠. 인간의 체온과 똑같이. 그 상황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에일리언이 인간의 존재를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 대기의 어떤 온도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거길 지나가게 될 때 어떤 무서운 상황이 생겨서 덜덜덜 떤다거나 소름이 돋는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숨이 가빠진다거나 하면 체온이 바뀐다든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에일리언이 인간을 알고 공격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숨을 죽이고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이제 거길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공포 영화에서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설정이죠. 살인마가 있는데 옷장 안에 자기가 몸을 숨긴 상태에서 스스로 입을 틀어막는다든지, 아니면 좀비로 가득한데 거기를 아무런 미동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서 좀비가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호러적인 부분을 SF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변용한 재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약간 첩보 액션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설정도 역시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살인광선이라든지 아니면 닿으면 터지는 어떤 위험한 무기라든지, 이 사이를 마치 무슨 이 서커스에서 고개를 하는 것처럼 몸이 닿지 않도록 피해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엔트런먼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 캐서린 제타 존스가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더 대중적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후반부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에일리언적인 상황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역시 뭐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르 영화적인 재미를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아주 잘하는 소위 선수들이 만들어낸 장면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호러적인 특성들을 아주 잘 살려서 특히 이제 1편을 보았을 때 우리가 느꼈던 쇼킹한 순간들을 영화에 이제 재현하고 있는 재미가 가장 크고요. 예를 들어서 에일리언이 너무 유명한 얼굴을 덮쳐서 인간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그때 이제 그것을 보통 페이스허거라고 하잖아요. 혹은 가슴에서 에일리언이 안에서 튀어나와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때 체스트 버스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사실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이미지들이고 장면들이고 액션들인데, 이걸 이제 멋지게 영화가 다시 한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 역시 영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내의 상황 속에서 이제 중력 발생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꺼져 있습니다. 근데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중 설정으로는 이 중력 발생기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는 몇 분마다 한 번씩 다시 중력이 잠깐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우주기지가 폭발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동선이라든지 어떤 액션의 활용에 있어서 지금 이 설정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창의적으로. 그런 부분의 설정들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모티브들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싶죠. 네, 뭐 관객분들에게 사실은 페데 알바레스라는 감독 자체가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 감독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장르 영화의 어떤 기본 언어에 아주 능숙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전에 이제 이블 데드를 리메이크한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맨 인 더 다크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맨 인 더 다크 참 잘 만든 재밌는 영화거든요.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속 떠올렸던 건 맨 인 더 다크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페데 알바레스가 이 영화를 지금 연출하면서 각본도 썼거든요. 이 로물루스에. 근데 로물루스의 이야기는 사실상 맨 인 더 다크의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맨 인 더 다크의 주인공은 여성 주인공이고요. 이 주인공에게는 자기가 돌봐야 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하고 살고 있는 곳은 디트로이트인데, 그 디트로이트는 굉장히 극중에서 안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인공은 디트로이트를 떠나서 멀리 캘리포니아로 동생을 데리고 가고 싶어해요. 희망이 있는 곳으로.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바다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마을에 어떤 집을 가게 되면 그 집안에 돈이 굉장히 많은 노인이 있어서 그 돈을 훔쳐서 그 자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훔치러 들어갔는데 이 노인이 그냥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노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물리력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었죠. 그래서 상황은 역전돼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원래는 돈을 훔치러 갔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노인의 핵심적인 부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공할 만한 물리력을 갖고 있는 존재였었고 그래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탈출하게 되는 내용이 이 맨 인 더 다크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스토리를 SF로 바꾸고 이 노인을 에일리언으로 바꾸면 이 영화의 스토리가 됩니다.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이야기로 이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은 지금 살고 있는 잭슨이라는 데서 이 식민지가 너무 황폐해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냐면 이바가라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곳에 없는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길 가기 위해서는 이게 9년 정도로 우주선으로 가야 되는데 9년간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속에서 동면 상태로 9년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면 포드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동면 포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주에 버려진 우주기지에는 그 동면 포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동면 포드를 훔치기 위해서 30분 동안 들어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에일리언의 소굴이었었고 그 에일리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체온을 따라서 공격을 하게 되는 존재라서 그 에일리언을 피할 때는 입을 막고 심지어는 맨 인 더 다크의 메인 카피가 Don't Breathe거든요. 숨 쉬지 마라는 건데 유사한 방식으로 통과하려고 하고요. 그런 가공할 만한 물리력을 가진 그렇지만 앞을 못 보는 에일리언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탈출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함선 혹은 우주기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에일리언을 만약에 외딴 주택으로 바꾸게 되고 돈이라는 것을 동면 포드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에일리언을 만약에 그 노인으로 바꾸게 되면 사실상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굉장히 쉽게 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스포일러가 전혀 안 되는 게 다 전반부의 기본 설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가지고 더군다나 에일리언 시리즈에 대한 굉장히 큰 이해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접합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맨 인 더 다크를 한번 같이 보셔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네요. 에일리언 시리즈는 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혁신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야기로도 그렇고 해서 사실 많은 이 이야기들에 대한 분석이 지난 45년간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한테 이제 이 시리즈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로뮬로스를 보면서 특별히 또 그렇게 느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영화의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인간의 인체에 대한 기괴한 상상 혹은 변형된 공상이라고 관련이 될 수 있고요. 또 혹은 그 중에서도 인간이 이제 출산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영화적으로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다양한 지점들을 건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에 등장했을 때 이제 모성이라는 그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성이라는 테마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영화에서는 에일리언을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퀸 에일리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일리언도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맞서 싸우게 되는 주인공 말고 이쪽 편에서 또 K라는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K라는 여성은 현재 임신 상태, 다시 말하면 곧 엄마가 될 존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들어가게 돼서 우주기지가 있는데 이 르네상스 우주기지 전체를 관장하는 AI 컴퓨터의 이름이 마더입니다. 마더 9001인 것 같은데요. 이 마더는 사실은 에일리언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든 그 AI 컴퓨터들의 이름이에요. 노스트로모, 그러니까 1편에 나왔을 때 그 컴퓨터 이름도 마더였었고 커버넌트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마더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더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이게 인체에 관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기괴한 어떤 그런 상상과 탐구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극 중에서 벌어지게 되는 우주기지나 함선을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죠. 에일리언 시리즈의 항상 결정적인 순간은 이전 시리즈를 보게 되면 거기서 상대를 밀어내는 어떤 방식으로 이 영화가 결국은 클라이맥스에서 펼쳐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일리언을 어떤 기압 차이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우주선 바깥으로 보내버려서 처치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이 시리즈에서 굉장히 자주 활용하게 되는데 극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배출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적인 상상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특히 로뮬로스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걸 한 가지 얘기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것은 예를 들면 에일리언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일단 뭐라고 할까요? 인체로 보았을 때 입구와 출구가 도착이 된다 그럴까? 뒤집힌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죠. 페이스허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페이스허거는 일단 인간의 얼굴에 덮치죠. 페이스를 허깅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입을 통해서 알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인체 속에서 부화시켜서 결국은 에일리언이 이 가슴을 뚫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페이스허거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수태되었을 때의 방식을 뒤집어 놓은 거죠. 체스트 버스터라는 것도 안에서 자라서 쉽게 얘기하면 태아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을 통해서 찢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를 죽이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문과 벽이라는 모티브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가 스릴러로서 아주 잘 구사하는 게 이 문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막 도망가는데 문이 막 닫히는 순간 에일리언 두세 마리가 끼어들어서 계속 추적을 한다던가 이런 아슬아슬한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장르적인 서스펜스를 보여주는 어떤 능숙한 그런 작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문과 벽이라는 테마를 굉장히 흥미롭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체스트 버스터 같은 경우엔 문으로 출산된 게 아니고 벽으로 출산된 겁니다. 벽을 뚫고. 뭐 이런 식으로 우주선이 어떻게 파괴가 된다던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존재를 배출을 한다던가 혹은 어떻게 우주선 속으로 잠입해서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던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던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인체에 대한 굉장히 흥미롭고 이상하기도 하고 또 그로부터 많은 의미가 파생될 것 같은 그런 것을 토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맞습니다. 뭐 에일리언 시리즈 자체가 사실은 거의 매번 합성 인간의 존재가 나오죠. 안드로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앤디라는 존재가 이제 그렇죠. 근데 영화에 이제 이 앤디라는 이 합성 인간에 대해서 이 같이 갔던 인간들 6명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적대적인 행동을 보여요. 그게 이제 비오른이라는 인물인데, 왜냐하면 비오른의 엄마가 어떻게 보면 합성인간 때문에 죽었거든요. 잭슨에서 이제 광산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식민지에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출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관장하게 되는 합성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비오른의 엄마가 있는 그 장소를 공간적으로 차단을 해서 가스 중독으로 죽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3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독가스를 차단하는 어떤 공간적인 격리를 통해서 나머지 16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인 비오른이 합성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영화에서 초반부에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 그냥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윤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트롤리 딜레마에 관해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해설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회차에서 제가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트롤리 딜레마를 포함해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어떤 맥락이 있다면 그것은 양적인 공리주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3사람을 죽이더라도 15명을 살리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고 윤리적으로 합당한 행동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과연 그런가에 대한 탐구를 이 영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붙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웨일랜드 유탄이라는 회사의 정책 같은 거죠. 웨일랜드 유탄이사는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인류의 어떤 상태를 개선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는 인류의 어떤 새로운 번영에 이바지하려고 하죠. 극 중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하는 말에 따르면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고 이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가를 하게 되냐면 미미한 존재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살린다는 어떤 거대한 명분하에 벌이는 굉장히 잔혹하고도 잘못된 행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미하다고 말하는 평범한 주인공들이 양적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허상을 공박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주제를 SF에서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상적인 맥락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이 영화가 상당히 흥미롭고 잘 만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이 영화가 1편과 2편만큼의 그런 시리즈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영화의 굳이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캐릭터나 배우가 그렇게 매력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 하면 우리가 당연히 시거니 위버를 생각하게 되고 리플리라는 캐릭터를 생각하게 되는데
시거니 보어와 리플리는 반드시 드라마적으로 그 캐릭터를 강렬하게 묘사를 해서 그 캐릭터가 강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배우의 존재감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각본이나 연출에서의 어떤 터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이 영화에 좀 부족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설명드렸을 때 제가 한 말처럼 모든 영화가 캐릭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면 훨씬 더 잘 만든 영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캐릭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또 배우 자체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특정 주인공이 아니라 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 영화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수많은 액션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리플리는 초반부터 액션을 펼쳐도 그런 액션을 펼칠 만한 인물처럼 보이죠.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레이는 사실은 중반 한 중후반 정도까지도 이 인물이 그렇게 액션을 펼칠 만한 인물로 전혀 묘사가 되거나 사전에 설정 같은 것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리플리급의 활약을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물의 행동들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액션에 대한 설득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일리언 로뮬루스 여러분께 해설해 드렸었고요. 또 약간 길을 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언급된 이 시리즈의 최고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리들리 스콧의 1편 오리지널 영화, 그야말로 컴퓨터 그래픽도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내는 시각 효과인데요. 한번 여러분께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은 페데 알바레스가 만들었던 굉장히 단단한 재미가 있는 그런 장르 영화죠. Man in the Dark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두 편의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